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불로장생, 불로불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진시황제는 불로장생을 위해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실패하여 사망했고, 중국 명나라 11대 황제인 가정제는 불사의 약을 만든다며 궁녀들을 학대하다 결국 궁녀들에게 암살을 당할 뻔하기도 했었죠. 인간의 욕망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에도 그 욕망의 해답을 얻기 위해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28일 불로장생의 미스터리를 해결할 열쇠를 찾았다는 소식이 네이처지에서 들려옵니다. 2200년 전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를 찾은 걸까요? 새로운 과학기술로 만든 기계가 탄생한 걸까요?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대한 미스터리. 오늘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로 미스터리 극장 피의 미스터리 편입니다. 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어 자체는 많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사건 현장이 떠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정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를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학교에 다니며 과학적 지식으로 배웠던 피는 혈액형이라는 단어로 흔히 ABO식 혈액형이나 혹은 RH 혈액형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8종류로 알고 있죠. 그럼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피라는 것, 언제부터 연구가 진행된 걸까요?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액형이라는 걸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 즉 보충할 수 있게 되었죠. 누구나 아는 그 ABO 혈액형은 1900년 칼 란트슈타이너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피에 대한 연구는 이제 갓 100년을 넘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지금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을 돌고 있지만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흔히 하는 ABO 혈액형이나 RH 혈액형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보통 혈액형을 8종류로 분류해서 알고 계실 테지만 ISBT, 국제수혈학회는 RB식, P식, 류세란식 등 현재까지 43종류의 혈액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를 모두 조합한다 생각하면 나타날 수 있는 혈액형의 패턴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납니다. 인간의 혈액은 그 정도로 다양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혈액형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바뀌기 때문이지요. 선천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혈병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피를 만들어내는 조직 골수를 이식받게 되는데 골수 이식을 받게 되면 혈액형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 골수는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 A형인 사람한테 O형의 골수를 갖다가 주게 되면 이 사람의 혈액형은 점차적으로 O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10월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으로 발견된 CIS-AB형이라는 혈액형이 있었습니다. 바로 AB형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보통의 AB형이 아닌 다른 모양의 AB형이 나온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좀 놀라운 이야기, 하지만 의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겐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 것들, 앞으로 밝혀질 내용들이 더 미스터리하고 놀라운 내용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사실들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신비로운 물질이다라는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피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골수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피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로 하나가 분류가 되고 생명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액체, 혈장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서 구별됩니다. 원심분리라는 걸 넣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로 나뉘게 되지요. 각각의 역할을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무언가 이상한 힌트들이 나타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적혈구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산소, 즉 산소에 대한 것들을 세포에 전달해서 혈액세포 중 가장 많은 게 적혈구입니다. 우리가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안에 적혈구는 약 3억 개, 그리고 그 적혈구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산소와 결합하는 그 헤모글로빈이 약 200만 개씩 들어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산소를 운반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괴사하게 됩니다. 그럼 백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요? 단순합니다. 우리 몸에 이상 물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과 싸우기 위해 나오는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너무 과학적인 내용이라 단순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백혈구입니다. 그럼 혈소판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단순한 겁니다. 상처가 났을 때 끈적끈적한 느낌, 무언가 자신의 상처를 막으려고 하는 것, 바로 혈관이 손상됐을 때 그 부분에 엉겨붙으면서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을 피를 떡지게 만들며 지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막아놓은 상태로 손상된 혈관들을 보수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혈소판이죠. 자, 이처럼 우리에게 피라는 존재,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내용은 에너지를 수송하고 방어를 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옮긴다, 방어한다, 치료한다. 그리고 피는 빨간색을 띈다. 이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 피의 미스터리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의 미스터리 첫 번째, 대한민국의 신화. 대의를 위한 희생만도 놀라운 일이거늘 하늘꽃과 흰 피의 기적, 더욱 밉부오이다. 칼날이 한번 번쩍 그 몸이 죽으심에 절마다 범종소리 서라벌을 진동하네. 역사를 배우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흰 피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선 아주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로 이차돈 순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차돈은 6세기 신라 버풍왕의 근신으로서 일찍부터 불교를 신봉해왔습니다. 당시 버풍왕이 불교를 국교로 하려고 했는데 전통신앙을 좋아했던 귀족들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이차돈은 혼자 불교의 공인을 주장하다 자신이 죽겠다, 순교를 자청합니다. 죽기 전 만일 부처가 있다면 자기가 죽은 뒤 반드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게 잘린 목에서 흰 피가 솟구치고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꽃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신하들도 마음을 접었고 이 과정을 통해 신라에는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의 기록의 문제는 바로 흰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적혈구, 그 헤모글로빈은 철분을 가진 햄이라는 색소 성분과 글로빈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소와 결합을 하는 햄이 빨간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혈구도 빨갛고 우리의 피색도 빨간색을 나타내는 누구나 아는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얀색 피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차돈이 당시 백혈병을 앓고 있어 백혈구의 색이 나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선 불가능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실제로 백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피의 색은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척수액이나 지방 같은 게 혹시 나온 게 아닐까라는 말도 있지만 그 양이 오해할 만큼 나오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이 미스터리의 결말은 과학적으로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이기에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흰피의 미스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를 목숨과 바꾸며 그 나라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빨간 피가 나왔다 하더라도 불교가 정착됐기 때문에 그 순교에 대한 미화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피의 미스터리 첫 번째, 흰피는 불가능합니다. 피의 미스터리 두 번째, 성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는 혈액형이 무엇이냐? 그리고 상대방이 혈액형을 얘기합니다. 나 A형,
이라고 하면 아, 너 소심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상대방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짐작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정말 혈액형 속에서는 성격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혈액형별 성격의 역사는 100년 전 독일에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인 자체가 태생적으로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근거를 찾는 우생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1919년 독일의 학자 루트비가 인종별 혈액 차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연구에서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은 A형이 B형의 2배가 넘는 모습을 띄었고 반면 흑인, 베트남인, 인도인은 B형이 A형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그 근거로 훨씬 진화하고 뛰어난 민족일수록 B형보단 A형이 많다라는 발표를 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심한 A형이 아니라 뛰어나다는 말이었습니다.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겐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었죠. 그런데 당시 독일에 있었던 일본의 강사 후르카와 다케치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300명을 조사해서 혈액형에 따른 기질 연구라는 글을 쓰며 이런 결론을 내렸죠. 혈액형이 다르면 성격도 다르다. 그리고 이 내용을 1970년 일본의 작가였던 노미 마사히코가 이 위에 나왔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혈액형 인간학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웃깁니다. 혈액형에 따라 몸의 구성 물질도 다르고 이것이 체질과 성격을 변화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게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혈액형별로 잘 맞는 음식들, 혈액형별로 좋아하는 옷들, 혈액형별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까지 일본에서 등장했고 이게 대한민국으로 그대로 건너옵니다. 전 세계에서 혈액형은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믿는 국가는 단 2곳입니다. 한국과 일본이죠. 단순히 말씀드리면 비전문가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혈액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혈액 안에 어떤 호르몬 때문에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닐까? A형은 A형끼리, B형은 B형끼리 그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근거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많이 믿고 있는 걸까요? 확률적으로 가장 태어날 가능성이 낮은 혈액형 하나를 제외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AB형입니다. AB형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혈액형에 비해 태어날 확률이 낮은 혈액형. 그렇게 제외해놓고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과 일본인은 A형, B형, O형의 분포가 고릅니다.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4명 중에 1명한테는 거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프랑스와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A형과 O형을 합치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B형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미국인이나 프랑스인을 만났을 때 너 혈액형 A형이지 라고 얘기하면 거의 확률적으로 절반은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너 O형이지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물어보는 사람의 거의 절반은 이 혈액형이 맞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프랑스나 미국은 대부분 A형과 O형, 그들이 이 혈액형별 성격을 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미국과 프랑스인들은 A형이 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만 밀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소심한 사람 절반, 뭔가 베풀 줄 아는 O형이 절반,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여러분은 피에 따른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을 믿고 계신가요? 감히 단언컨대 절대적으로 미신에 가까운 뜻입니다. 피의 미스터리 3번째, 불로장생. 앞서 2가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좀 무언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노화에 대한 연구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제거리입니다. 특히 10년 전이었던 2010년 주목받는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되었죠. 바로 젊은 피가 들어가면 젊어진다라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많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그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젊은 쥐에 있는 혈액을 늙은 쥐에다가 넣었더니 젊어지더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간의 결과들도 나왔지요. 실제로 2005년 115살의 나이로 사망한 한 네덜란드 여성의 혈액에서는 세포를 계속해서 나오게 하는 줄기세포가 단 2개만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젊은 피에 어떤 성분이 이런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은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2022년 7월 28일 엄청나게 놀라운 내용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가 됩니다. 고려대 의대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공동 연구진이 확인을 해본 건데요. 역발상을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역으로 늙은 피를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었죠. 바로 그 노화의 원인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젊은 피를 주입했을 때의 효과와 정반대의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늙은 피를 젊은 세포에다 투입시켰더니 갑자기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 이는 세포 자체가 노화한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단순한 마모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생후 석 달 된 젊은 쥐에게 생후 2년이 돼 거의 다 늙은 쥐의 피혈을 계속적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석 달밖에 안 된 젊은 쥐의 몸속에서 노화의 세포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간, 신장 같은 장기 기관들도 손상을 입고 세포 분열 자체를 멈춰버립니다. 일종의 좀비 세포라고 부르는 걸로 모습을 변화하죠. 좀비 세포는 노화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특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세포가 계속적으로 분화하다가 노화가 시작될 때 그 좀비 세포의 모습을 보이고 노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죠. 특히 장기 중 간과 뇌에서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쥐의 근력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근육도 장기도 모든 데서 노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도대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속을 돌고 있는 피 내부에 노화세포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들이 존재하고 그 물질이 혈액을 돌기 시작하면서 멀쩡한 세포에다가도 들러붙기 시작해 전체적으로 노화가 한 번에 나오는 바로 노화의 전이지요. 비슷한 겁니다. 암이 발생되면 그 암의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그 암의 전이와 똑같이 노화의 전이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쪽 부분만 노화가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노화가 시작되면 그 노화의 물질이 전신 혈액을 타고 모든 데서 노화를 시작시키는 촉발 원인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는 사람 몸속에는 무언가 피와 섞여서 함께 움직이는 녀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노화세포에 대한 부분의 연구는 있었습니다. 노화세포 자체를 치료하는 노력이었죠. 그게 바로 세놀리틱이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이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 노화세포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세포가 튼튼해집니다. 젊어진다라는 뜻이었죠. 해서 노화에 대한 새로운 지표다. 이 약물이 신체에 투입될 경우 젊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임상실험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이미 노화가 시작된 몸속에는 특히 혈액 안에 노화에 대한 전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포 자체를 고쳤다고 해서 노화가 멈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그 피 속에 있는 그 노화 유발 인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찾아서 제거하는 약물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던 진시황제의 불로초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었죠. 만약 연구진들이 피 속에 있는 노화 유발 인자를 찾아 그걸 없애버리는 약물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의 노화는 분명 더뎌질 겁니다. 불로장생,
과연 얼마나 남은 이야기인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피의 미스터리는 또 얼만큼 남아있을까요? 저는 이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끼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게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했더니, 야, 그러면 수혈 받을 때 수혈하는 사람이든 수혈을 받는 사람이건 그 나이가 몇 살인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수혈을 받는데 피 자체가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의 피를 만약에 받게 되면 나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잠깐 들어왔다라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투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앞선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놓아 있던 그 피를 계속 주입을 했으니까, 그 주입이 됐으니까 그 안에서 노화 물질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노화가 진행된 거지, 잠깐 들어왔다고 노화가 빡 된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불로장생이잖아요. 불로불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 사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너무 여러 가지라서, 뭐 예를 들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사실 이게 뭐 불사신을 만든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된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인간의 질병의 원인에 대한 연구인데, 요즘엔 이런 말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노화는 질병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화를 자연의 이치라고 판단한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고 노화가 온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면 왜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아파질까? 아파지는 빈도가 커지고, 그리고 그 파워도 너무 세지니까. 그 이유가 사실 노화잖아요. 그래서 노화 자체를 질병이다라고 판단해서 노화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노화가 자연의 흐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게 아니라, 노화도 하나의 질병, 그러니까 모든 나이가 들 때 생기는 질병 체계의 가장 우두머리. 그래서 그거를 잡으면 인류는 조금 더 건강하게 더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건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노화가 아니더라도 노화를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이 올라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이나마 병에 덜 걸리고 아픈 빈도가 줄어들고, 뭐 하여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있고 확인해보고 있고 그런 내용이라서, 요 내용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에 대한 유추는 끝났으니까 그게 뭔지만 발견해서 그걸 제거하게 되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제거하는 약물만 만들면 되니까 라는 현재. 물론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 살아생전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 미스터리를 준비하려고 할 때 뭐였냐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발전이 되면 진시황제는 등잔 밑이 어두웠다는 게 맞는 거죠.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찾으려고 한 거니까. 뭐 막 당연히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속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도 과학이 발전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는 너무 많은 미스터리들이 존재하니까 이걸 하나씩 찾아내는 것들도 과학계가 해야 될 일이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에 뒷이야기에서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긴 했었어요. 여러분들께도 궁금한데, 불로장생 혹은 불사신 선택 권한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기회를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죽으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느낌이니까. 뭐 윤회를 믿으시면 괜찮은데, 내가 눈 감는 게 영원히 모든 게 끝난다를 생각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되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